자, 방금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오늘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면서 대법원을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패널 네 분 모셨습니다. 정치권 소식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오늘 대법원을 항의 방문하는데 이 대표가 재판 지연 전술을 펴고 있다면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건지 먼저 윤기찬 변호사께서 설명해 주시죠. 일단 전체적인 취지는 이게 사법 파괴 저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해서 압박하는 이 부분을 일단 상쇄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위증 사건, 위증 교사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재판을 오래 끌 만한 사건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작년도 10월 달에 기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 계속 사실관계 규명과 필요 없는 증인들을 신청하고 이 증인들을 또 받아주고 이게 만약 일반인이었으면 절대 받아줄 만한 증인은 아니에요. 물론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예. 어쨌든 정치인이고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뭔가 끌려다니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이 하나 있는 거고요. 네네. 또 하나는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는 이게 2022년도 재작년이죠. 그렇죠. 2022년도 9월 달에 기소가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굴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사실은 경험적 사실에 관련된 범위만 재판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건 2년이 다 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법상으로는 6개월 내에 1심이 끝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런 것들을 미쳐볼 때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 압박을 가하고 이 압박에 재판부가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아하. 그래서 일반 국민과 다른 어떤 절차상의 이익을 주는 게 아닌가. 이것이 사실은요. 유무죄 판단 이외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이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피선거권이 좌우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일반 국민 같은 경우에는 예. 신속한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앞으로 공직에 나갈 자격이 있는지를 신속히 규명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취지에서 아마 국민의힘이 대법원 가서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공격이 이제 강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직선거법상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일찍 나오는데 지금 지연되고 있잖아요. 지연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뭐 제가 볼 때는 그 재판부의 판단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입장을 존중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근데 기본적으로 좀 지금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측면 자체가 그야말로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문제인가 오히려 총선 패배에 대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어떤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들의 프레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총공세가 아닌가라는 측면 하나 하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최혜병 특검 문제랑 대통령 예. 부인에 대한 명분백 또는 특검 요구 사항에 대한 맞불 전략 차원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네. 그러니까 2년 동안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것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였었고요. 지금까지 검찰에 의한 지속적인 어떤 수사, 압수수색, 그다음에 구속영장 청구, 기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떤 위법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도 않고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이었고요. 네. 또 이 재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 결과였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또 다시 어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공세를 계속 강화한다는 건 예. 어떤 형태로든지 사법 리스크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예.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좀 민주당에서 바라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니 이제 뭐 대장동 재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재판부 기피 신청도 있고 무슨 뭐 변호인이 다시 바꿔서 다시 한번 또 다 리뷰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지연이 되고 있는 것만은 맞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신속한 재판을 좀 촉구하는 의미에서 오늘 국민의힘 특위가 이제 대법원을 방문하는 것이고요. 예. 이 재판 지연 문제가 사실은 대단히 심각하죠. 조금 전에 윤기찬 변호사께서 그 선거법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네네네.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2달 넘게 재판이 중단이 됐었고 예. 또 그 이전에는 그 변호인에 대한 어떤 해임, 사임 논란으로 또 2달 가까이 재판이 공전이 됐었거든요. 예. 그런 사례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왜 이재명 대표를 피고인으로 하는 재판 또는 이재명 대표 관련 있는 인물들의 재판은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것이냐라는 부분을 국민의힘이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공개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관련 녹취 파일을 놓고도요.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위증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재명 대표의 뒷발언을 일부러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악마의 편집을 이렇게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유리한 내용으로 이야기해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한 것만으로도 명백한 위증교사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혀드리겠고요. 사과할 사람은 국민들을 속인 이재명 대표다. 자, 민주당은요, 녹취 내용이 이제 전후 맥락을 삭제하고 왜곡적으로 편집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이 전체 녹취록을 이제 다 공개를 하면서
짜집기라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어요. 설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문 같은 걸 한번 보셨는지요? 네, 뭐 저도 한번 다 들어봤습니다만은 뭐 상당히 긴 내용이에요. 이걸 30분이 넘더라고요. 예, 이걸 뭐 소통관에서 다툰다는 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불가한 상황이었다. 예. 뭐 어쩔 수 없이 언론에 공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주요 쟁점에 대해서만 아마 그 공개를 했다라는 부분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예. 어찌되었던 간에 법정에서 다뤄져야 될 어떤 이 증거, 녹취록이 이 국회 내에서 소통관에서 그리고 이것을 국민의 알 권리라는 차원에서 과연 알려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재판의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저는 공개가 됐었어도 상관이 없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어떤 그 박정훈 의원이 이 부분을 공개를 한 것이 예. 과연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도를 또 정치권에서 이게 또 다른 해석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 이게 과연 사법적으로 봤을 때는 적절한 공개였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절한 공개였는지의 의문을 제기하고 해주셨는데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요. 이렇게 확실한 위증교사 증거는 처음 봤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변호사님 나와 계시는데 일단 그 증인에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직접 전화해서 얘기를 하는 이것도 좀 이례적인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연락은 할 수 있죠. 예. 방어권 차원에서 연락은 할 수 있고 당신이 기억하고 있는데도 있는 그대로 증언해달라 여기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은 거기서 핵심은 그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상대방 그 예. 김모 씨는 자기는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도 사실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 필요하신 부분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재명 대표가 계속 어떤 특정한 진술의 방향을 얘기하는 것 그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 기억이 안 나면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위증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증언을 한다고 그것이 위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을 때 그것이 위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특정한 방향을 유도하는 것 그것이 위증교사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윤 위원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 녹취록 내용. 근데 저는 곽규택 의원의 저 말에 동감하는 게 그러니까 녹취록 내용을 보면요. 일단 첫 번째는 본인이 위증한 사람 내가 위증했다라고 해요. 내가 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리고 거기에 부합하는 듯한 녹취록이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재명 대표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고 하면서 있는 그대로를 마치 진실인장 포장하면서 그걸 본인이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사실은 진실인데 이대로 얘기해줘.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는 기억이 없는데 이게 진실이라고 하니까 얘기를 해도 되겠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믿게끔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본인이 기억이 없다는 말이 분명히 나와요, 여기에. 그래서 지난번 3차 공판 때인가 2차 공판 때 보면 이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을 필요 이상으로 6시간 합니다. 아하. 근데 말꼬투리마다 다 붙잡고 늘어져요. 그 말은 뭐냐면 본인들도 어렵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증교사를 피해가기 어렵고 저는 양형만 다퉈야 되는 것이지 저 부분을 위증교사가 아니다라고 녹취록을 듣게 되면요. 예. 누구나 다 사실대로 얘기해주면 돼요라는 말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다 끼워 넣어요. 아하. 그게 지금 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 저 부분을 제가 볼 때 일부 편집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다 구성 요건은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녹취를 들어보면 전 위증교사가 맞다. 뭐 물론 설 변호사께서는 왜 이 시기에 공개를 하느냐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 내용만 보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볼 때 위증교사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가 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양측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박정훈 의원은 자기가 들은 내용에 의하면 위증교사라고 주장하는 거고 박균택 의원 주장에 의하면 그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있는 대로 말해달라. 없는 이야기는 할 필요 없다라는 취지로 12번을 얘기했다라고 서로 상관이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왜 재판부가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박정훈 의원이 어디에서 이런 자료를 받아서 공개를 했는가. 그 공개와 관련해서 박정훈 의원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증교사라고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좀 정쟁화된 상황으로 간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뭐 본인이 이제 면책특권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거 해서 정치적 수단으로 쓰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주장만 하면 되는 것 같고 저는 이 부분은 재판부의 최종적 판단에 맡기는 게 맞다. 예를 들면 변호인단 또 변호인 출신이거나 아니면 국민의힘 정당 차원에서 예. 이 문제에 대한 녹취를 공개하고 나서 그게 예를 들어 위증교사라고 해서 몰아붙이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땐 과도한 자기 해석이고 권한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을 내린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자중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10초만 말씀드리면 저렇게 박정훈 의원이 공개한 이유는 일단 처음 공개는 아니죠. 제가 볼 때 영장실질심사 때 아마 법정에서 틀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해요. 그다음에 공개한 이유는 이거 들어보면 뻔한데 왜 이렇게 재판을 오래 하냐. 그리고 왜 관계없는 증인들을 그렇게 쓸데없이 많이 신청하냐. 예. 그러니까 재판부에게
자, 이 정도로 국민이 보기에도 뻔한 이 사실에 대해서 재판을 상대방의 불필요한 증인 신청을 받아주지 말라는 촉구의 형태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거와 관련해서 또 이제 언론을 향해서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했던 발언에 대해서 이 대표가요. 일부 언론의 문제를 언론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오해하게 했다. 이렇게 유감스럽다.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고 그럼 두둔한 사람은 뭐가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설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발언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사과를 하셨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무슨 랩독이니 무슨 와치독이니 또 뭐 잘 평소에 쓰지 않는 개념을 예. 뭐 이게 주저리 좀 말씀을 많이 길게 하신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어찌 보면 그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어떤 논평이 저는 그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항상 해명이 길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말을 덮어서 오히려 이게 그 듣는 사람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예. 저는 그러니까 잘못된 표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은 충분히 국민들이 이해를 할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조금 부적절한 표현, 특히나 언론을 상대로 이렇게 매도를 한다는 표현은 예. 만약에 이것이 국민의힘 어떤 당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손 쳤을 때 그냥 이렇게 그래 뭐 아직도 이런 언론학계 얘기니까 예. 그냥 넘어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분명하게 표현이 과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예. 저는 간단하게 사과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송영원 변호사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저런 발언이라든가 또 뭐 비판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그 이화영 1심 재판이 나온 후에 좀 더 이재명 대표가 거칠어지고 당에서도 강력한 공격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과거 법정에서 했던 발언이 중요한 힌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공개된 법정에서 그 변호인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는 이재명 대표의 유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1심 판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지금 코너에 몰려있는 그런 예. 입장을 주고 그런 것들을 본인이 이렇게 뭐 애완견 운운하면서 언론을 광범위하게 저격하는 발언으로서 스스로의 조급함을 더 드러낸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대북 성공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당사자들은 정당한 수사를 한 검사들에 대한 테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내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검사까지 탄핵을 하는 것까지 생각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죠. 지금 제가 상황에서는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예. 탄핵의 요건은 그렇습니다.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는 탄핵을 할 수 있고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하나 있는 거죠. 뭐 모의 위증 교사 문제인 예. 건데 예를 들면 소위 김성태, 안부수, 그다음에 박모 씨 등과 네네. 쌍방울 관계자들이 모여서 어떤 형태로든지 진술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내부의 세미나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걸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얘기했던 건데 네네. 그건 이화영 부지사만의 얘기이다. 검찰은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만 또 다른 쌍방울 관계자, 여기에 참석했던 관계자가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진술들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진술들이 벌어졌던 내용 이후에 바로 안부수 씨와 그다음에 김성태 씨의 진술이 변경됐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검찰에 의해서 소위 위증을 어떤 교사하는 듯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또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안부수 씨의 딸 같은 경우 쌍방울 관계자로부터 집을 구해줬다는 얘기를 들은 이후에 또다시 진술이 변결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의 관련성이 있다라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매우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고 그런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예, 알겠습니다.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예. 탄핵을 할 수 있다 이런 알겠습니다. 입장이죠. 입장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건 짧게 반박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저거는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에 증거 판단에서 다 해요. 그러니까 그 탄원서 다 들어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도소 검사실에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럼 만약에 그게 위법 수집 증거다, 진술이 오염됐다, 또는 임의성이 없다, 신빙성이 없다 그러면 다 거기에 판단합니다. 근데 전혀 판단이 되지 않고 오히려 신빙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예. 그런 주장을 했지만 그것은 진술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이 아니다. 최소한 네네. 사실이라 하더라도 또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것도 모르겠지만 네네. 이런 식의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저 부분은 탄핵을 추구한다는 것은 검찰 압박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여당 소식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23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거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런닝메이트로 뭐 장동혁 의원, 정성욱 의원도 거론이 됐습니다. 밖에서 보면 조금 안을 들여다보기가 더 좀 관망에서 볼 수가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안에 한동훈 위원장과 런닝메이트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일단 출마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그렇죠. 이미 뭐 거의 100%라고 보는데 네. 같이 뛰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러닝메이트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국민들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낮다. 아, 그렇게 평가하세요? 네, 왜 그러냐면 뭐 당내에서의 인지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장동현 사무총장 같은 경우야 사무총장을 같이 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는 하지만 네네. 정성국 의원이라든지 지금 뭐 한지아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등은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많은 인지도를 갖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아하.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최고위원 선거에서 이분들이 선출이 될 수 있을지 선출이 되지 않는다. 뭐 혹시나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어떤 당내 스탠스를 달리하는 어떤 그 후보들이 최고위원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의 국민의힘 당규상 4인의 최고위원이 사퇴를 해버리면 이 당대표도 바로 또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굉장히 불안정한 동거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이 출마를 앞두고도 상당히 이 부분이 고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불안한 출발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송영훈 변호사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얘기도 나오는데 조정훈 의원 같은 게 어대한이 이게 안 된다, 이게 여론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거는 공격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조정훈 위원장은요, 인터뷰를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그 백서특위 위원장들께서 이렇게 많이 인터뷰하지 않았거든요. 4년 전에 그 정양석 전 의원이 백서특위 위원장을 하셨는데 라디오 인터뷰한 걸 제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정훈 의원 인터뷰를 너무 많이 하셔서 계속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어대한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 바람직한 것인지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전당대회 흥행 차원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난 총선 캠페인 과정에서도 상당히 겸손한 캠페인을 강조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그 좋아하는 용어도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경쟁 후보들도 상당히 섭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나경원 의원도 출마할 거라고 하는 얘기가 또 나오는데, 그러면 친윤은 나경원 후보를 미게 되는 겁니까? 친윤과 나경원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나경원 의원은 출마할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근데 친윤이 민다라기보다는 저는 한동훈 대 한동훈 대항마 이렇게 아마 세력이 재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아까 설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당에 깊숙이 스며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규현 후보 결정할 때도 뭐 저희가 낯서는 인물이 아니고 당과 오래 했던 분들을 내세워서 당과 깊숙이 호흡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안 그렇고 만약에 당 전체를 개혁 대상인 양 저런 식의 행보를 하게 되면 저는 오히려 나경원 의원께 표가 쏠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 부분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깊이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세리 전 국가대표 감동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IMF 위기 때요, 맨발의 투혼으로 전 국민에게 힘을 실어줬던 골프 선수 박세리 씨. 기자회견장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만든 재단의 문서를 위조한 아버지를 고소한 이유를 밝히는 자리였죠. 박 씨, 부친과의 갈등을 인정하면서 이제 아버지의 빚을 더 이상 갚지 않겠다 말했습니다. 이 정은아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한국 여자 골프의 전설 박세리 씨가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보입니다. 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위가 이미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한 번 정리가 되면 또 다른 게 수면으로 올라오고 하나가 또 정리가 되면 또 다른. 박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 희망재단이 아버지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한 이유를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박 씨는 아버지를 고소하자고 제안한 건 본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 이 사항에 대해서 심각성을 말씀을 드렸고 제가 먼저 한 표를 먼저 내놓았고 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박 씨의 아버지는 새만금의 골프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박세리 희망재단의 도장을 위조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박세리 씨는 아버지가 재단에서 어떠한 역할도 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더 이상 저한테 어떤 채무 관련이 있어 들어와도 제가 더 이상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 씨는 부친과의 갈등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골프 후배들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만든 재단이 논란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자, 지금 직접 보셨습니다만 설 변호사님, 지금 박세리 씨는 아버지를 고소한 것 자체가 지금
그 먼저 제안했다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좀 심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보도가 한 일주일 전에 박세리 희망재단에서 아버지를 고소했다라는 게 나왔을 때 이게 부녀 간에 어떤 고소를 한 거 아니냐, 딸이 맞아요. 아버지를 고소한 거 아니라는 우리가 관측이 있었었는데 예. 당시만 하더라도 재단 측에서는 이건 법인, 재단이 아버지를 고소한 것이지 박세리 선수가 고소한 것은 아니다라고는 했습니다마는 당시에 이 대표권을 가진 사람이 박세리 감독밖에는 없었거든요, 이 재단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박세리 감독이 어저께 밝힌 바와 같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의사를 이렇게 고발을 하자라는 의사를 진행을 했고 이것이 관철이 돼서 지금 재단 명의로 지금 고소가 된 것이거든요. 네네. 어찌 보면 이제까지는 본인이 뭐 개인적으로 막아도 줬고 그다음에 아버지의 부채에 대해서 어떤 변제를 해왔지만은 앞으로 있을 피해자 아니면 지금까지 있었던 몰랐던 피해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더 이상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는 어떤 법적인 한계선을 그었다고 볼 수 있는 어저께 저는 인터뷰였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박세리 씨가 현역 시절을 생각해 보면 이 부친과 관계가 아주 끈끈하고 효녀로 알려져 왔었죠. 채무 문제로 인해서 이제 법정 분쟁으로까지 또 가게 될 상황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지금 박세리 씨의 부친은 경찰에서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기 때문에 네. 다른 특별한 사정에 변화가 없으면 기소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아,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네. 이제 뭐 형사 사건이 재판화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은 단순한 채무 문제가 아니고 저 사문서 위조된 문서로 인해서 지금 그 재단의 직접적인 책임이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됐다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예. 그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다른 참여자들로부터 재단의 법적 책임이 추궁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는 예. 그것을 단절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즉 재단은 책임이 없고 위조된 문서에 의한 것이고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가리기 위한 고소가 불가피했었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군요. 박세리 감독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많은데요. 상황이 어떻게 번질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자,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